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책이 수상 소식이 전해진 지 엿새 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 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한강 신드롬이라면서 한국 문학계는 물론이고 출판 산업 전체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번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출판업계와 한국 문화산업에 중요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데요. 최근 힘들었던 출판 시장에 이 노벨상 수상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기술의 진보는 사회 구조에 큰 변혁을 가져왔죠.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생산성 증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윤택한 물질의 풍요를 누리게 해줬는데요. 하지만 기술의 진보는 실업과 또 소득의 양극화로 사회 구조의 불균형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AI 등 급격하게 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개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 통계청이 9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더라고요. 네. 근데 전체 취업자 수는 늘었는데 건설업이나 청년층 고용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일단 15세 이상 취업자만 보면 2,884만 2천 명. 그래서 작년 같은 달보다 14만 4천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이 취업자 수의 추세를 보면 신규 취업자 수가 지난해부터 연초까지는 그래도 월 20만 명, 30만 명대를 기록을 하면서 꽤나 양호한 고용 상황을 이어가다가 5월부터 10만 명 밑으로 툭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5월과 6월에 연속으로 1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가 7월부터 다시 또 10만 명대를 회복을 해서 지금 9월까지 석 달째 10만 명대의 취업자 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면 취업자 수가 좀 늘기는 했지만 산업별로 보면 좀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건설업이 문제인데 네. 건설업 취업자가 지난달에 10만 명이 줄었거든요. 이 10만 명 줄어든 이 규모가 이 산업 분류로 개정된 2013년 이후에 역대 최대 감소폭이라고 합니다. 그밖에 이제 도소매업에서도 10만 4천 명 감소를 해서 지금 이 업종에서도 7개월째 취업자 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 역시 감소폭 2021년 11월 이후 최대이고요. 제조업도 4만 9천 명 감소해서 석 달째 줄었습니다. 건설업, 도소매업, 제조업 다 고용 효과가 큰 업종들인데 네. 이런 업종들이 부진하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반면에 이제 정보통신업이나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운수착고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연령대별로 보면 여전히 청년층 고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15세에서 29세 청년층에서는 지난달 16만 8천 명의 취업자가 줄었습니다. 또 경제 허리층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에서는 6만 2천 명이 줄었고요. 그러면 어디가 늘었냐? 60세 이상에서 취업자가 27만 2천 명이 늘어서 네. 여전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고령층이 취업자 증가세를 주도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3년여 만에 기준금리가 내려갔는데 은행 대출 금리는 오히려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은행연합회가 이제 어제 9월 기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금리를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3.4% 8월보다 0.04%포인트 더 올랐습니다. 코픽스가 상승한 게 4개월 만입니다. 코픽스는 이제 국내 8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재원으로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 금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네. 실제 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예적금, 은행채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는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기준금리가 떨어졌으면 순차적으로 이런 코픽스 금리 같이 시장 금리들도 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당연히.
근데 지금 이제 방향은 역으로 가는 거죠. 이유는 시장 금리가 기준 금리의 방향을 좀 선반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지난달에 빅컷 0.5%포인트를 한꺼번에 금리를 내리는 것을 단행을 했죠. 그리고 이제 당시 그 예측으로 보면 올해 한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에 더 나설 것이다. 이런 예상이 주류였단 말이죠. 네. 그런데 최근 경제 지표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9월 고용 시장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더 견고하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를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덜 내려도 되겠네라는 지금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 금리가 이런 최근 전망을 선반영하면서 오히려 지금 오르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 은행채 5년물 평균 금리를 보면 지난달에 3.1%대였는데 이달에는 3.3%대로 더 올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은행채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면 은행의 각종 대출에 특히 쓰이는 조달 비용이 상승을 해서 역시 코픽스에도 반영이 되니까 오르고 있는 거죠. 코픽스 금리가 오른 것을 반영을 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오늘부로 일제히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은행권 주담대 변동 금리 오늘부터 올라서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지금 전체적인 그 범위를 보면 4% 중반대에서 최고 지금 거의 7%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더 올랐습니다. 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도 강화되면서 각종 지금 가상금리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출과 달리 지금 예적금에는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면서요? 네, 이를 알 수 있는 한국은행 자료가 발표됐는데 8월 통화 및 유동성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광의통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M2라고 하는데 이 평균 잔액이 4,062조 6천억 원. 그래서 전월 대비 7조 6천억 원 더 늘었습니다. 이 M2라는 평균 잔액은 지난 4월에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4천조 원을 돌파한 이래 계속해서 증가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광의통화 이 M2는 시중에 풀린 이제 전반적인 통화량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고요. 여기에는 현금, 뭐 각종 예금,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을 포함하는 협의통화 M1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2년 미만 정기예적금 또 MMF라고 하는 머니마켓 펀드, 네. 수익증권 이런 것들을 다 더한 것입니다. 상품별로 더 나눠보면 아까 예적금 말씀하셨잖아요. 정기예적금 평균 잔액이 되게 많아졌어요. 전월 대비 11조 5천억 원 더 증가를 했거든요. 이것도 7개월째 증가세인 거고요. 아까 네. 얼마나 많이 늘었냐. 이 7월에 5조 3천억 원 늘었었는데 2배 지금 8월에 더 오는 겁니다. 지금 기준금리 인하가 한번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를 앞두고 금리가 이제 고점이다 이런 인식이 분명 사람들한테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적금으로 뭉칫돈이 몰리고 있는 이유고요. 즉 한은이 금리를 이제 내리기 시작했으니까 네. 길게 보면 금리의 방향은 다 아래쪽으로 돌아섰다고 보고 지금이 제일 높다. 그렇죠. 예금이나 네. 적금금리는 지금이 가장 높다 이런 인식이 퍼져 있다라는 거고 네. 또 하나 있습니다. 정부가 대출 관리를 강화했잖아요. 그럼 은행들이 이제 예금과 대출의 비율이 서로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지금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적금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든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들썩입니다. 네. 이달 초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했거든요. 예. 제한적으로 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했는데 지난주부터 이게 좀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현재 시세는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기준으로 보면은 비트코인 한 개당 67,000달러대. 네. 국내 원화 기준으로는 9천만 원을 아. 지금 돌파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제가 다시 볼게요. 네, 9천만 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날 밤에는 미국 거래소 기준으로 68,000달러에 거의 육박을 했었어요. 이 기준이 두 달여 만에 지금 최고가로 올라서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잠잠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왜 또 들썩거리나를 중요할 텐데 미국 대선 영향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두고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고요. 또 암호화폐 기반의 세계 최대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이라는 곳에서는 트럼프가 다음 달 대선에서 승리할 확률 지금 56%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트럼프가 이제 자칭 가상화폐 대통령 이렇게 자칭을 할 정도로 친가상화폐 성향의 인물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의 대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자, 그 한국 최초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책이 100만 부 넘게 팔려나갔다면서요. 네. 지금 대한민국 뭐 한강 신드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이 여세를 몰아서 이제 한강 작가님의 님자를 붙이겠습니다. 책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온오프라인 서점들이 이제 집계한 결과 오늘 오전 9시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종이책만 103만 2천 부가 판매됐다고 해요. 그러면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이제 수상한 지 엿새만인 거고, 온라인 기준으로 보면 한강 작가의 책의 점유율이 9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대단히 압도적인 거죠. 이건 이제 종이책 기준이고 전자책은 지금 최소 7만 부 이상 팔린 것으로 전자책. 네, 잠정 집계가 됐으니까 네. 종이책과 전자책을 합하면 110만 부가 넘게 지금 판매된 것으로 보이죠. 100만 부 이상 팔리는 책이 얼마나 최근에 될까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2020년 이후 이 통계를 보면 100만 권 돌파한 누적입니다. 누적 부수로 100만 권 돌파한 책이 4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네. 아예 없다고 하고요. 네. 1년에 지금 6만 종이 넘는 책이 출간이 되는데 지금 5만 권만 팔려도 흥행이다. 10만 권 넘으면 대박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100만 부 지금 돌파했으니까 한강 신드롬이라고 평가할 만하죠.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불확실성에 흔들리는 한국 경제. 그 해법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KBS 1라디오 특별 기획 우리 경제 나의 전략. 10월 23일 수요일 오전 6시 15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KBS 1라디오 주요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현 주소를 진단합니다. 1차 산업부터 지역 경제, 근로자와 자영업자, 부동산, 그리고 주식시장까지 각 분야의 생생한 현실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불안한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막막한 구직자와 은퇴자를 위한 위기 돌파 해법, 나만의 전략을 세워봅니다. 10월 23일 KBS 1라디오와 함께하세요. 특별 기획 우리 경제 나의 전략. 우리 경제에 더 나은 내일이 찾아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앞서서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 이후 엿새 만에 누적 판매량이 100만 부를 돌파했습니다. 한국인 첫 노벨 문학상이란 기록에 이어서 그 한국 출판계에 새로운 기록을 세운 건데요. 뿐만 아니라 지금 그동안 침체됐던 한국 문학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현상이 계속 이어질지 그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K 문학의 전 세계 출판 시장으로 저변을 넓혀나갈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신 출판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소식 몇 시에 들으셨어요? 한 5분 정도 지나서 아, 그래요? 예, 이제 사실 식사하고 있었는데 네. 제 전화통이 일단 불이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친한 기자분들이 혹시 한강 작가 전화번호 아느냐?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네. 뭐 바로 뭐 외신부터 이제 멘트 해달라 이제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네. 예, 뭐 하여튼 또 더더군다나 한강 작가가 아예 기자회견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저희 같은 이제 평론가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바빠졌습니다. 네. 이제 그 의미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국내 작가의 첫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은 사실 그 자체로서 하나의 메시지다. 그러니까 전 인류를 향한 아주 거대한 메시지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년 수상자가 발표가 되면 그러니까 왜 그 작가가 받지? 또 그 작가가 도대체 무슨 작품을 썼기에 이제 노벨상을 받지 다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궁금해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뭐 거의 수억, 수십억에 달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근데 바로 이 지점에
이 노벨 문학상은 당장 우리 인류가 함께 생각하고 뭔가 모색하고 해야 될 그런 메시지들을 심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이 명실상부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것은 이게 단지 상금이 많아서도 아니고 뭐 역사가 그냥 길어서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바로 인류를 향한 이런 메시지가 충실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올해 그러니까 2024년 노벨 문학상이 우리 한강 작가를 선택함으로써 그러면 인류에게 던지고자 한 메시지는 뭐냐, 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증오와 폭력에 대한 반성과 성찰, 이것을 네. 촉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국내의 어떤 입장으로 보면 이 한강 작가가 70년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별명처럼 세대를 구분하잖아요. 뭐 586도 있고, 근데 심지어는 586도 아닌 거고요.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의 전후 세대, 산업화 세대, 586 세대, 그러니까 그 앞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대적 한계,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넘어서야 한다.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고, 네. 또 그로써 인류가 이제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모색해야 하는지, 바로 이런 점들을 좀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 소식이 전해진 후 문학적 의미는 뭐 많은 곳에서 이미 나왔으니까요. 저희는 이제 그 경제 또 뭐 한국 출판 산업이라든가 뭐 시장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봤으면 합니다. 일단 그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 이후에 뭐 품절 대란이 빚어질 정도로 많이 팔리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0일 날 발표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11일부터 이제 주문이 폭주했고, 그래서 단 하루 만에 서점 합계 30만 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강 작가의 전작품들이 판매가 됐고 거의 즉시 품절이 됐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인쇄 재본 시스템이 굉장히 선진적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품절 사태가 막 한참씩 길어지지는 않고요. 뭐 출판사들도 막 즉각적으로 인쇄 재본 이제 바로 들어갔고, 네. 금방 이 품절 사태는 이제 풀릴 것 같은데, 지금 이미 100만 부 넘어갔다고 하죠. 판매량 전체가. 아마 올해 또 내년까지 쭉 이어지게 되면 뭐 수백만 부 국내에서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해외에서도 그러면은 지금 한강 작가 책 판매가 많이 늘고 있나요? 네.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뭐 노벨 문학상 수상작이 네. 이제 결정이 되고 나면 이제 번역된 거를 사서 네.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번역이 돼 있으면 그 책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얻고, 네. 아니면 이제 또 저작권 계약해서 네. 이제 번역하고 이제 한참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네. 다행히도 지난 2016년도에 이 한강 작가가 부커상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영국뿐만이 네. 아니라 영미권 서구 전체에 굉장히 많은 나라에 이미 이 책이 번역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책들 지금 뭐 외신 보니까 뭐 외국의 서점 또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막 거기서도 똑같이 품절 사태가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들도 외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이 책이 또 더 많이 좋은 반응을 얻을 거라고 보는 게, 아시아 최초의 여성 노벨 문학상 수상자라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특히 동아시아,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여성 독자들이 네. 굉장히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좀 재밌는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중국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출판도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가 아직까지 해적판 시장이 다 해결이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정식으로는 뭐 이렇게 집계가 잘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정식 출판물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한 30만 부 정도 나가면 해적판 시장에서 100만 부, 200만 부가 나가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식으로 저작권이 수출이 돼서 이 중국에서 출간된 책의 판매량이 이제 계속 여기에 합쳐지고 이러면 전 세계적으로는 뭐 한 1, 2년 이내에 거의 억대에 가까운 억이라는 게 뭐예요? 억권? 예. 왜냐하면 작품 수도 여러 개고요. 예. 그럼 이제 가령 중국의 해적판 이런 시장까지 얘기를 하면 안 많이 되지만 인세가 어마어마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그렇죠. 네, 네. 자, 그 매년 노벨 문학상 받은 작가에 대한 관심이 꽤 높았고, 이제 유명 작가들 중심으로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다 그랬었나, 이 정도였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지금 한강 작가의 관련 책들까지 지금 덩달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뭐 심지어는
지금 한강 작가 책은 품절이 되고 나니까 네. 그러면 일단 그 원료를 찾아서 아버지인 한승원 네, 네. 작가, 한승원 작가님도 이상문학상 받은 작가시잖아요. 네, 아재아재 네. 바라디도 쓰시고 부녀가 그래서- 같이 이상문학상을 받았다고 한때. 네, 그것도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네. 이제 그 아버지의 작품도 이제 함께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고 한국 최초의 노벨 문학상이니까 이런 반응은 사실상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대 중반에 비교적 젊은 작가가 지금의 한국 독자들의 어떤 감각에 맞도록 쓴 그런 작품들이 많다. 네. 라는 것도 이 좋은 반응을 얻는 한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특히 문학에 있어서 여성 독자가 특히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적 감수성이 뛰어난 작품이기도 한 그런 점, 이 책 한강 작가의 작품의 반응이 전체적으로 계속 뜨겁고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도 뭐 이런 그 요인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정말 그동안 어려웠던 출판계의 그 단비가 되는 그런 소식일 텐데 지금 반응 뭐 느끼시잖아요. 네, 뭐 당연히 뭐 잔치집 분위기고요. 제가 네. 출판계에 들어와서 지금 한 30년 정도 보는데 이렇게 좋은 다들 들뜨고 좋아하는 원래 출판사 분들이 좀 되게 침착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흥분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노벨 문학상의 이 권위를 통해서 네. 이제 한국 독자들이 자국 문학의 수준에 대해서 뭔가 의심하거나 낮잡아 볼 이유 자체가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강 작가 혼자만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게 한국 문학의 저변이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그 저변이 어떻게 보면 흘러 넘쳐서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문화적 자부심, 자신감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한국 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또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네. 그렇게 출판계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뭐 출판업계가 최근 몇 년간 단군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었는데 이번 수상으로 활기를 되찾았다. 그렇게 인터뷰한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저변 얘기하셨는데요. 이제 한국계 미국 작가인 김주혜 씨. 또 이분이 2024 러시아 톨스토이 문학상 수상자로 결정이 됐죠. 이것도 굉장히 큰 상인데 그러니까요. 네. 같은 날 발표가 되는 바람에 네, 순차적으로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국계 미국 작가입니다. 김주혜 작가가 네. 이제 작은 땅의 야수들이라는 작품으로 2024 러시아 톨스토이 문학상 이제 해외 문학상을 수상을 했는데 이게 지금 같은 경쟁에서도 후보 작품 중에서 보면 그 올가 그 토카르추크 같은 작가, 이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잖아요. 네. 그래서 해외 문학 부분 최종 후보 10작품 중에서 이런 작품들과 경쟁해서 지금 영예를 안았기 때문에 이것도 네.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요. 네. 지난 2016년 이후 우리 한국의 그 문인들이 국제적으로 큰 문학상을 받은 수상한 건이 지금 31건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상을 받지 못했지만 후보에 오른 것까지 더하면은 97건에 달하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세계 문학계가 주도하는 그런 흐름을 좀 쫓아가는데 바빴다라면 뭐 최근 한 7, 8년 동안 이 한국 문학계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된 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고은 시인 정도였었는데 최근에 네. 와서는 이게 한국 작가들이 굉장히 대약진을 하고 있다. 전 세계인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한국 작가들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부커상 지난 2016년도에 한강 작가가 받았던 그 부커상도 노벨 문학상만큼이나 권위 있는 상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 김혜순 시인 그리고 네. 황석영 작가가 지금 여기에 지금 후보로 이제 올라가 있고요. 특히 네. 이제 김혜순 작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지난 3월입니다. 네. 미국 도서비평가협회에서 주는 시부분 상을 이제 한국 작가 최초로 받기도 했고요. 지금 황석영 작가 해질 무렵으로 부커상 인터내셔널 네. 부분 지금 1차 후보에 올라와 있고 뭐 또 이 밖에도 한강 작가를 필두로 한 30대에서 50대의 젊은 작가들도 대약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까지 이 어떤 그 특유의 역사성, 서정성 이런 것들이 돋보이는 한국 문학의 특징이 네. 뭐 여성, 역사, 디아스포라 뭐 이런 것들에 주목하고 있는 세계 문학의 흐름과 이게 맞물리면서 네, 한국 작가들에 네.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이번 그 수상을 보면은요, 특히 이제 번역가의 역할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 새삼 또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우리 문학에 대한 번역 요청이라든가 출판 요청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저변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사실 이 번역은 우리가 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작품에 관심을 가진 그 나라 사람들이 자국어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국말도 네. 잘해야 되지만 이제 그 네. 나라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지난 뭐 수십 년 동안 이 한국 문화에 대한 이게 전반적인 이 세계적인 관심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한국어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진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중에서 우리 한국어를 정말 한국인처럼 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정말 배우는 열풍이 많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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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의 숫자가 전체 인구의 5%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다 자원이 될 수 있는 분들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중문화로부터 촉발됐던 것이 관심이 계속 이제 확장되고 더 고급화되고 이러는 과정들 속에서 이제 문학에까지 네. 그 관심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 한국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그 외국의 번역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번역을 잘 하게 되니까 네. 이것이 이제 이런 저변들이 만들어져서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그야말로 대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정말 뭐 우리의 오징어 게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고 또 기생충이 칸 영화제에서도 네. 상도 받았고 뭐 BTS 빌보드 차트 1위부터 시작해서 우리 K 컬처가 이 이제 문학으로까지 저변을 넓히면서 전 세계에 이제 영향력을 갖게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그 82년생 김지영을 쓴 조남주 작가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엄청난 판매고를 올렸나요? 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우리나라 책들이 그냥 뭐 서구에 그저 수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큰 베스트셀러가 돼서요. 네. 그게 염두에 두어지니까 같은 작가의 작품이 아예 억대의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면서 저작권이 네. 판매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지금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국제 도서전이 열리잖아요. 네. 거기서 지금 한국의 저작권 에이전트들이 난리가 났다는 그럴 것 소문이 같아요. 있습니다. 예. 전 세계 출판사가 한국 문학을 좀 이전과는 좀 다르게 좀 보지 않을까. 네. 관심을 그러니까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사실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제가 이런 말로 이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의 의미를 정리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들은 이 변방과 비주류라는 그 오랜 문화적인 자의식 여기서 이제 벗어나서 네. 이제 비로소 문학의 본질을 사유하고 또 세계 문학의 향방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궁리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한국인의 문화적 태도에 뭔가 도약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기도 했는데, 네. 실제로 저는 이것이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지 양적 성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의 중심이자 주류 이런 의식이 이제 전 세계인들에게도 함께 생길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요. 네. 뭐 요즘에 뭐 국뽕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단지 그런 국뽕적 차원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작가들과 이 작가적 역량만 보더라도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대해 보셔도 좋으실 겁니다. 정말 한국이 세계 문화 속에 어떤 메이저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대하는 그런 경제 효과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단순히 책 판매라든가 이런 걸 넘어서서 뭐 영상 콘텐츠 산업하고 만나면 수익이 또 훨씬 커질 수도 있고 무궁무진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이런 수상 특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막 끌어오르다가 또 어느 날 좀 냉담해지는 건 아닌지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서요. 저는 오히려 조금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벨문학상 수상과 수상 작가에 대한 관심이 한꺼번에 집중되는 것은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네. 근데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계속될 수는 없거든요. 노벨문학상을 매년 탈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조금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한강 작가의 한 작가의 모든 작품의 모든 판매량이 집중돼서 그게 너무 지나치게 오래 가는 것보다는 이것이 분산되는 것. 그러니까 한국 작가들의 또 다른 작품으로 분산이 되고 또 문학뿐만이 아니라 인문학이라든지 또 뭐 철학이라든지 이런 또 다양한 고급 어떤 학술의 분야라도 이렇게 좀 번져나가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 추이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네.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한국 문학은 어디에 비해서 떨어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 그 긍정적인 어떤 효과들은 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아예 한국 문화 자체가 특히
이렇게 그 문학을 둘러싸고서는 이제 아예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이미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여쭤봤던 이유가 그 성인 10명 중 6명이 너무 바빠서 네. 1년에 책 한 권을 읽지 않는다는 그런 국민 독서 실태 조사 나온 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94년 첫 조사 당시 86%를 넘겼던 종합 독서율이 2013년 이후 계속 줄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뭐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기는 한데요.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상에 들어오면서 현대인들의 대체적인 어떤 그 삶의 방식들이 비슷하긴 합니다. 이제 한국이 조금 더 급속도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네. 네, 이 철학자 그 한병철 교수의 말대로 현대 사회의 특징은 일종의 자기 착취의 시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현대인들은 시간을 더욱 정교하고 집요하게 좀 착취당하는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스마트폰도 일종의 시간 착취의 수단이 되기는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를 취미로 여겼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가. 왜냐하면 뭐 그 독서는 돈 버는 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네. 생각들 때문에 네. 일상에서 우선적으로 제외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보면 읽을 시간이 없어서 독서를 못한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뭐 텍스트 힙, 그러니까 읽는 것이 멋지다라는 트렌드가 지금 2030 젊은 세대들에게 불었는데 저는 이게 일시적인 유행이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읽는 행위, 네. 정확하게 읽는 행위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에 가장 유력하고 좋은 도구다. 이제 이런 어떤 발견이 이 젊은 세대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좀 이제 분위기가 다시 바뀌고 있고 이렇게 바뀌는 분위기에 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저는 굉장히 좋은 기폭제가 됐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앞으로 AI 시대라고 하는데 사실 읽는 인간과 읽지 않는 사람들의 격차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문화에서 이해가 되게 되면 좀 독서나 이런 것들도 혁명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정말 취미로 치부를 해서 그냥 네. 경제적이지 않다, 바쁘니까 여기다 시간을 쏟지 못한다 이런 차원이었다가 이제는 좀 바뀌어서 사실은 책이라는 게 굉장히 개인의 어떤 내면의 성장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또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사람 이해할 수 있게 하니까 그게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사실 경제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남을 이해하니까 뭐 사업을 하는 데서도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사회에서 굉장히 다쳤을 때 상처받고 치유받고 성장하면 그걸 토대로 단단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책이 갖는 힘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저는 보통 때 하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좀 이제 좀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지금은 유튜브 시대지만 조금 더 지나면 다시 종이책으로 가지 않을까, 전자책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그 한국인들의 그 디지털 의존이 유독 좀 강한 편이기는 한데 네. 저는 또 이 트렌드가 또 다시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지식에 대한 발견으로 이어지게 되면 네. 또 금방 또 그 트렌드로 또 달려나갈 수 있는 것도 한국인들의 저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해봅니다. 앞으로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화가 지속되기 위해선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출판 산업은 거대한 생태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지 뭐 책이 사고 팔리는 시장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국가 기관 산업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한 300명 정도밖에 필요가 없는 책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출간이 되고 거기에도 또 뭔가 뭐 의미 있는 인쇄가 가서 또 다시 그런 그 어떤 학술적인 행위들이 반복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것이 있는데 네. 그래서 출판 산업을 이렇게 좀 하나의 어떤 생태계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네. 우리가 함께 아끼고 좀 정책적으로 이 생태계가 망가지지 않도록 만들려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성신 출판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9분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디지털 이코노미 오늘도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디지털 기술 발전이 개인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그 오늘날 어디를 가도 이 디지털 기술들 얘기입니다. 특히 AI 이야기를 많이 하죠. 챗GPT와 같은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한 서비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제도 제 친구가 뭐 프로젝트 제목을 정하다가 도저히 제목이 생각이 안 나서 이 GPT 님에게 물어봤더니 기가 막힌 답을 줬다고 합니다. 정말에서 그거로 하기로 했어요? 윗사람한테 칭찬도 받고 네, 참 아주 좋아요. 좋았다고 합니다. 박사님이요, 그분도? 네네네, 그렇죠. 박사님이 이제 AI에게 의존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렇죠. 이제 서로 상호 보완이 돼가고 있는 거죠. 어딜 가도 이런 얘기들입니다. 좀 진지하게는 이제 경제 사회적으로도 이런 게 등장하면 일자리는 또 어떻게 되는지, 네. 그리고 기존 기업은 우리가 AI 뭐 10대 강국이 될 수 있는지, 3대 강국이 되는지 이런 논의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논의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디지털 수단들로 인해서 세상은 뭐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 가는데, 그럼 그 과정에서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문구가 있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내가 좋아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디지털 경제 시대의 성장 과실이 우리 개별 경제 주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 뭐 나에게도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통 뭐 그렇게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쩌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이 내러티브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기술이라고 하는 건 재료를 조합하는 방법입니다. 생산 요소를 이렇게 저렇게 써서 생산을 해내는 어떤 무언가인 거죠. 이 기술이 발전하면 분명 기업의 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은 뭐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아주 비교적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기업 생산성이 증가되면 그 과실이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지 혹은 소비자에게는 좋은 건지는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네. 사실 기술이 발전하지만 개별 경제 주체가 이득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만 있던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18세기 후반에 영국 전역으로 빠르게 확장됐더니 공장 시스템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단순한 부품으로 전락하기도 했었고요. 기계가 등장해서 근로자들을 대체하고 나서 보니까 기계를 조작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아주 효율적으로 아동 노동이 유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많은 학자들도 오늘날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설명을 했습니다. 기술 진보가 학교랑 공장이랑 감옥이랑 병원을 더 잘 돌아가게 해줄 거고 모두에게 이득이 되리라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일반화해서 표현을 하면 기술 발전이 경제 전반에 적용이 되면 효율성과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고 그 다음에 사회는 뭐 조금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든 그 이득을 분배하는 방법을 알아내서 거의 모두라고 해도 될 만큼 많은 사람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거야라는 논리입니다. 이 경제학의 아버지인 아담 스미스도 기계 도입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증가시킬 거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논리의 이야기들입니다. 진짜로 그런 건가요? 그랬나요? 그렇죠. 이게 진짜로 안 그래서 이제 가지고 나온 주제인데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중세와 근대 초기의 농업에서도 개선된 쟁기나 말이 등장했고 뭐 개량된 수차, 풍차가 등장했지만 당시 인구의 90%에 가까웠던 농민들에게 미친 이득은 거의 없었습니다. 산업혁명이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만 초기에는 사업주와 자본가만 막대한 부를 얻었고요. 근로자들의 소득은 한 100년 가까이 증가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동시간이 더 늘었고 공장의 노동 여건이나 도시로 인구가 밀집하다 보니까 생활 여건만 더 안 좋아지는 결과들이 있었죠. 미국의 그 면직물 산업의 발달에서 조면기는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오히려 이 조면기 때문에 면화 대농장이 운영되는, 그러니까 노예제 확대에 일조하는 기술로 자리 잡기도 합니다. 합성비료 같은 경우에는 1차 세계대전 때 수십만 명을 죽인 무기로 탈바꿈하기도 하고요. 이처럼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반드시 나한테 좋아지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례들은 정말 많이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런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고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서 분명 우리는 이전보다는 더 나은 삶을, 좀 편리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의 초점을 조금 맞춰보면
과거보다 분명 우리가 나은 삶을 살고는 있는데 그게 기술 발전 때문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술 발전 때문만은 아니다. 그렇죠. 네. 이제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죠. 데런 에스모글로 교수도 기술 진보 자체에 세상을 자동적으로 잘 살게 만들게 하는 요인이 내재된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는 공유된 번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번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지기 위해서는 그 분배되는 방식이 일부 계층에만 한정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질 때나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 발전이 동일하게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그 기술 발전을 어떻게 선택해서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달라지는 결과들이 나타난다라는 네. 이야기들이죠. 네. 뭐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19세기 영국에서 선거권이 확대되고 노조가 부상하고 노동자 권리의 법제화 노력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같은 기술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모습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영국에서 이렇게 시작된 기존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는데요. 자연스럽게요. 당시 역사를 살펴보면 기술 발전의 방향이 그때부터 인간 노동을 대체하지 않고 인간이 쓸 수 있는 기술, 그러니까 노동을 보완하는 기술을 발전하는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한 세기 동안은 성장의 과실이 기여한 주체들에게도 원활하게 분배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역사는 쭉 흘러갑니다. 네. 그러다가 20세기가 되면서 이제 조금씩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물론 과거에 이제 이런 기술들 덕분에 굉장히 많은 사회적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이제 우리가 아는 많은 사례들이죠. 그들의 어떤 기술 발전과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삶의 발전 덕분에 자동차, 냉장고, 테레비, 전화 이런 소비재가 점점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일반적인 상품이 돼 가고요. 네. 항생제 같은 것들로 결핵이나 폐렴 같은 것들이 사라지면서 우리의 수명도 늘어나죠. 잠수함도 만들고 우주에 사람도 보냈습니다. 모두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지만 네. 기술의 과실이 골고루 흩어졌기 때문에 또 구매력이 생겼기에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기술이 발전할수록 또 기술에 대한 우려도 또 높아지는 부분도 분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제나 이 기술을 우리가 지금도 그러잖아요. 저 기술이 발전하는 걸 되게 환호하지만 기술로 인한 내 일자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항상 네네. 그런 우려들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기술 발전이 병폐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는 항상 있었어요. 이 메리 셸리의 소설 프랑켄슈타인도 사실 그런 거죠. 기술이 발전하면 사람도 아니고 로봇도 아닌 존재가 나타나서 우리를 해할지 몰라라는 소설이 상상력이 발휘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현실이 더 무섭습니다. 핵전쟁의 위협이나 기술 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생각을 해보면 프랑켄슈타인은 좀 더 귀여워 보이게 될 정도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경제학자 케인즈도 기술 발전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기술적 실업이라는 개념을 소개를 했는데요. 1930년대 대공황을 경험하면서 케인즈는 새로운 생산 방식이 인간 노동력의 필요성을 줄여서 대규모 실업을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가능성을 기술적 실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기술을 노동을 줄이는 기술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술로 분류하면서 노동 사용을 절약하는 수단이 발견되는 속도가 네. 노동의 새로운 사용처를 발견하는 속도를 능가할 때 네. 실업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인 거죠. 이런 우려들은 늘 있었는데 80년대가 되면서 기술 발전에 대한 우려가 꽤 빠르게 사라집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등장하고 디지털 도구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술에 대한 낙관주의가 굉장히 강해지는 건데요. 당시에 빌 게이츠와 같은 슈퍼스타들이 이러한 분위기를 견인하기도 했습니다. 라디오나 신문 등 기존의 많은 것들이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훨씬 더 매력적인 무언가로 대체될 거라는 주장을 펼쳤고 많은 사람들은 이 화려한 기술에 매료되면서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문제는 이러한 낙관주의가 퍼지는 그 와중에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배분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심화돼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네. 어떻게 그 심화됐다는 말씀이세요? 뭐 소득 양극화 부분 이런 것도 거기에 들어갈까요? 그렇죠. 이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실업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6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 생산 가능 인구의 미국 남성들이 일자리에서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뭐 일 안 한 사람들이 한 6%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그랬군요. 네. 지금 뭐 그 2배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숙련도나 교육 수준도 차이가 많이 나요. 옛날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미국 사회에서 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람이 괜찮은 보수를 주는 일자리를 갖는 건 당연히 어려워졌고 뭔가
대졸자와 대졸자가 아닌 사람들을 구분해서 보더라도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 구조는 훨씬 더 극적인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몇십 년 동안은 괜찮았습니다. 경제도 빠르게 성장되었고 과실이 골고루 공유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배경의 노동자, 모든 수준의 숙련자들의 실질 소득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죠. 근데 오늘날은 더 이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부 기업가와 자본가는 그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부를 누리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금 더 뜯어보면 교육 수준이나 숙련도가 낮은 사람들은 1980년대 이래로 평균 실질 임금은 오히려 감소하고요. 네. 대학은 나왔지만 대학원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의 소득 증가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추세는 이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잘 되어 있는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모습들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불평등이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술에 대한 낙관주의는 어떻게 계속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런 에스모글루 교수의 개념을 차용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생산성 밴드웨건이라는 겁니다. 밴드웨건은 악대차잖아요. 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뒤에 밴드가 있는 마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쿵짝쿵짝하면서 이제 마차가 쭉 지나가면 애들이 막 쫓아가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소독차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도 기억이 흐릿하게 있긴 한데 골목에 소독차가 지나가면 막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안 따라갔으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 생산성 밴드웨건이라는 개념은 생산성을 높여주는 새로운 기계와 생산 방법이 네. 마치 악대차를 따라가는 사람들처럼 임금도 같이 덩달아 높여준다라는 개념입니다. 예. 기술이 발달하면서 생산성 밴드웨건이 사업가나 자본가뿐만 아니라 근로자 모두의 소득을 높여준다라는 가정인 거죠. 네. 그런데 만약 생산성 밴드웨건이 진짜로 그렇게 적용이 현실에서 된다면 현실에서 기술 발달의 과실에서 배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현실을 둘러보면 이제 그렇지가 않죠. 생산성 밴드웨건의 개념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회사가 생산적으로 바뀌면 생산량을 더 늘리고 싶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을 테니까요. 네. 그러려면 더 많은 노동자를 채용하고 더 많은 노동자를 채용한다는 얘기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된다는 얘기니까 네. 노동자의 임금이 같이 높아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세기 전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생산성 밴드웨건은 굉장히 잘 작동했습니다. 19세기 후반에는 10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노동자가 자동차 2500대를 생산했는데 네. 20세기 초반만 돼도 이제는 업계 종사자가 40만 명이 넘고 이들이 판매하는 자동차가 150만 대를 넘어서게 됩니다. 네. 그 짧은 몇십 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생산성 증가와 근로자 수요가 증가하고 이들의 임금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즉 생산성 밴드웨건이 작동을 한 겁니다. 네. 결국 이 생산성 밴드웨건 개념의 핵심은 기업 생산성 증가가 임금 상승으로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네. 생산성이 증가하면 기업은 고용을 늘려서 수익을 높이고 싶어하고 그게 바로 노동 수요의 증가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네. 현실에서 이게 언제나 작동하는 건 아니라는 이런 겁니다. 논문이라든가 연구는 항상 다만 하고 이제 전제를 달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엔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제언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 말씀해 맞습니다. 주신다면은요. 이게 생산성 밴드웨건의 핵심은 이제 평균 생산성을 아니라 한계 생산성이 높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평균 생산성이라고 하는 건 전체 산출량을 고용된 고용자 수로 나누는 거지. 평균의 네. 개념입니다. 네. 그러면 고용자가 줄어들면서 생산성이 높아지면 네. 그 전체 산출량이 높아지면 평균 생산성은 올라갈 거잖아요. 그 얘기는 기업은 더 돈을 많이 버는데 네. 고용자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일들이 작용을 할 수 그러니까요.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생산성 밴드웨건 개념이 작동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산출량이 높아지는 어떤 기술들이 등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활용하는 기술, 그래서 사람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때 이 네. 기업의 성장과 개인의 소득이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로 제언하는 것들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러한 기술로 인해서 새로운 용처,
노동력의 용처를 많이 찾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없던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날 때 이러한 네. 생산성이 증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기술을 사람을 대체하지 않고 그리고 새로운 인간의 용처를 찾아내는 방향으로 쓰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많은 학계에서 언급되고 있는 해결책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